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독도의 진실입니다. 독도의 진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추적하며 철저한 고증을 통해 독도에 관해 파헤친 책입니다. 일본의 시각에서 독도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1900년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독도가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렸다는 사실과 그것을 문자화한 것이 대한제국 칙령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합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 독도의 진실의 저자 강준식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도가요, 흔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사실 이야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 독도의 위치가 한국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연 우리 땅이 아니냐 이런 의식이 생겼고요. 그 이인접성 때문에 과거 그 프랑스나 러시아나 영국, 일본 등지의 그 지도에도 한국영이라고 표기해 놓은 게 많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틀린 시각은 아니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인접성이 반드시 영유권의 잣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괌도를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아시아 쪽에 있는데도 미국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과서에 우산도는 독도다.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자라면서 그 머릿속에 독도는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땅이라는 그 공식이 자리 잡게 되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독도의 진실 책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한테 도움도 많이 되는 책이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독자들한테 좀 많이 읽혀서 앞서서 지금 말씀하셨던 논리정연한 설명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우리끼리든 아니면 제3국 사람을 만나서든 좀 설명이 논리정연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요즘 이제 일어나는 독도에 관해서 일어나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일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그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 그 제소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강제관할권이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없어서 항상 그랬듯이 한국 정부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도 알 텐데 그렇게 끈질기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온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독도를 그 조용히 실효 지배하는 거에 좋은 거고 예. 일본은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그 4단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중 높은 단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력 점령입니다. 아. 재판소 회부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군사 충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유엔 안보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회부할 수가 있어요. 아,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는 그 독도 부근에서 우리가 군사훈련 같은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뒤로 미루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우리가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들의 그 역사적 권한을 알기 위해서 일단 그 일본 측의 문헌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예. 그렇게 강변하는 일본의 시각에서 실체를 추구해서 예. 예. 결국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밝혀낸 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독도의 진실 책을 읽으면서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하셨다라고 느꼈고요. 근데 사실 그래야, 그러니까 일본 측의 주장이라던가 이런 걸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이라던가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문제 이외에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을 따르기 때문에 강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형식 논리로는 그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예. 그러나 영토 문제 같은 엄청난 그 테마를 예.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는데 강제로 다루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것은 법논리를 넘어서서 예. 국제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한미 FT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한국 관리들은 그때 국제법이니까 고치면 큰일 난다고 예, 그랬죠. 벌벌 떨었죠. 예. 근데 미국은 그냥 간단히 고치지 않습니까? 예.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그 정의는 사실상 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한국도 군소국가가 아니라 그래도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진입한 주요 국가 하나로 예. 각 국가 얽힌 것도 많죠.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이 1954년도에 독도 문제를 국제자법재판소에 회부를 제안했어요, 이미. 예. 그때도 한국 정부가 거절했죠. 예. 그러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했죠. 그러자 화가 치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은 왜 일본 편만 드느냐. 예.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던 한일 국교 정상회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겠다. 그리고 속말로 땡깡을 피웠어요. 아, 강수를 둔 거네요. 강수를 예. 뒀죠. 그랬더니 여기에 놀래가지고 예. 미국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지금 독도가 우리 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 미국도 국제정치의 복잡한 실익 계산을 해보고 뒤로 물러섰던 겁니다. 예. 정말 일본이 끈질기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좀 황당하고 화가 날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일본이 우리의 역사적 권은, 예. 역사적 타이틀을 이제 부인해서 화가 났죠. 예.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저들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당황했습니다. 예. 저들의 역사적 근거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세 가지 정도가 있더군요. 세 가지요. 예. 한 가지는 에도 막부에서 저들 어부에게 소위 울릉도까지의 도항 허가서를 내준 게 한 장이 있어요. 아. 좀 엉성하긴 한데 한 예, 장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그 판결문에 나온 사형수의 발언입니다. 그 일본 사극에 우리나라 어사 방문수처럼 그 자주 등장하는 그 마미야 린조라는 저명한 그 명탐정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울릉도에 가서 밀무역을 하던 일본 상인을 적발을 하죠. 예. 그래서 검거돼 가지고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형을 판결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 상인이 사형수가 자기네들이 독도에 건너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건너갔다. 아. 그러니까 그 발언을 일본 외무성이 딱 꼬집어내 가지고 이게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는 증거다 이런 겁니다. 예. 사형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울릉도는 당시 그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도항을 하지 말라 예. 금지령을 내렸는데 예. 독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지 않느냐 예. 이런 논리인데 근데 한편 생각에는 일본도 오직 근거가 빈약하면은 그렇죠. 그 판결문에 나오는 사형수의 발언을 증거 자료라고 내놓았겠느냐 예. 이런 거예요. 아. 그다음에 셋째는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논리는 독도의 주인이 없어서 자기네가 취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강치를 잡으러 독도에 건너가서 여름 동안에 운막을 짓고 조금 살았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민간인이 독도를 경영한 증거다. 이걸 내놨는데 미국 쪽에서 그걸 먹혀 들어갔어요. 미국 예, 쪽에는. 예. 근데 2차 대전 후에는 일본 고유 영토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고유 영토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계속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을 하다가는 그 제국주의 침략 그 시비에 걸려 들어갈까봐 그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게 된 건데 그럼 옛날에는 주인이 없다 그랬다가 또 옛날부터 자기네가 주인이라 이게 상호 모순된 그러네요. 그런 논리죠. 입장을 바꾼 거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에도 허점이 있는 거네요. 허점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본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예. 우리 쪽의 증거도 그렇게 양질이 아닙니다. 흔히 그 독도의 옛 이름을 우산도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산도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태종실록을 보면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를 다녀와서 그곳에 15가구하고 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독도는 우산도가 독도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렇죠. 섬인데, 거기 86명이나 산다면 그게 무슨 독도냐? 그건 울릉도를 얘기한 게 아니냐고 일본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또 우산도라는 이름이 한국 문헌에 많이 등장은 합니다. 근데 우산도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서 무슨 물건이 나는지 이런 답사한 흔적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다만 여기저기서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것만 계속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록이 없느냐?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본 사람이 없어요, 독도를. 실제로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물론 말씀이시죠. 있었는데 민간인들은 좀 있었는데 적어도 조선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가본 기록이 없고 탐험한 기록이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럼 가본 사람이 없느냐? 일본 쪽에서는 그 목표가 울릉도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오려면 자연히 독도를 거치는데 거쳐오죠. 한국 쪽에서는 일본이 항해 목표가 아닌 한 울릉도까지 갔으면 됐지. 그걸 넘어서 저 멀리 있는 독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독도가 지금 이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제3국 국제적인 시각은 어떤가요? 독도를 바라보는. 그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심지어는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독도 문제에서 러시아조차도 1905년도에 일본의 독도 편입을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한일합병은 1910년인데 독도 편입은 1905년이다 이거예요. 그럼 5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당연히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의 기록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본다는 건데 그 실상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904년도에 한일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고문을 둬가지고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독도 편입한 걸 속였어요. 1년 동안. 1906년도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실정이긴 한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합법적인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죠,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네요. 불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우리 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만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자료를 쭉 수사해 보니까 미 국무부에서 두 가지 문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수 의견인데 독도는 조선조의 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이제 일본 논리인데 예, 예. 미 국무부가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아,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도 독도를 빼버리는 이유가 우리 당에서 예, 예. 이 논리입니다. 아. 근데 그것만 있느냐? 소수 의견이 있더라고요. 국무부에도. 국무부 내부예요. 예, 예. 소수 의견의 견해는 뭐냐면 독도는 한때 조선 왕조의 땅이었다. 예.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내놓으면 되는 건데 예, 예. 다행히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일본의 독도 편입보다 5년 앞서 발령된 예, 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아. 예. 그러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네. 존재를 일본이 몰랐던 건가요? 왜 모르겠어요. 예. 일본 사람은 디테일에 아주 강하죠. 예, 예. 따라서 그 칙령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칙령 제41호에 예, 예. 울도군의 관할 구역은 울릉도, 예. 죽도, 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울릉도, 죽도, 석도. 예. 근데 이 조항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인 거죠. 아. 예. 그러면 석도가 독도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석도가 독도라는 거를 증명하는 어떤 근거나 자료들이 있나요? 석도가 독도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석도가 독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예, 예. 일본 사학자도 만일 칙령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예, 예. 1905년도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위법행위다. 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아, 미 국무성의 관계 문서에도 독도가 1905년 이전에 한국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예.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예,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기왕에도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해온 학자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독도의 본 이름은 울릉도 주민들이 말하던 돌섬인데 돌섬. 예. 돌섬 또는 독섬인데 뜻을 취해서 석도라고 표기를 하고 예, 예. 또 발음을 취해서 독도라고 표기했다.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한강에 밤섬이 있잖아요. 예, 예. 밤섬을 율도라고 표기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예, 예.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발음을 취해서 예. 밤도라고 써 있는 기록을 한번 내놔봐라 이거. 예, 예.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씨름을 했고 예, 예. 그 결과 증명을 해냈는데 아, 예. 그 과정이 책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책을 안 사보실 것 같아서 핵심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울릉도, 독도, 뭐 석도, 그다음에 뭐 죽도 굉장히 이제 헛갈리거든요. 명칭도 헛갈리고 독도에 대한 이름들도 되게 헛갈리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 명칭들을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 신라 때 그 명장인 이사부가 예, 예. 우산국 점령한 섬이 우산국이죠. 예, 근데 우산국의 중심은 울릉도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예, 예.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를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도 독도도 예, 예. 우산국의 일부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해 왔던 거죠. 아, 추정. 예. 추정. 근데 그래서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헌종 때까지는 기록에 우산국이라고 나오고 예, 예. 1032년 고려 덕종 때부터는 우산국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산도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때의 우산도는 우산국의 중심인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사학자 이병도가 그 설명을 한 건데 이 우산도가 문사들이 이제 학자들이 책상에서 현지는 가보질 않고 책상에서 주로 이 책 쓰고 저 책 쓰고 문서를 옮기잖아요. 예. 이렇게 서면 호칭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산도를 우릉도
한자를 바꿔가지고 무릉도, 예. 그 다음에 울릉도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예.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산도의 명칭이 울릉도로 지금 정착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산국의 일부였던 저 멀리는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로 전용됐다는 거예요. 아. 이 사학자 이병도의 해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독도라는 명칭은 1904년도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 이전엔 독도라는 명칭이 말이 없었네요. 없었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산도, 요도, 삼봉도, 예. 뭐 가지도, 석도, 돌섬 이런 식으로 불렸고 또 중간에는 불란서 사람들이 발견했던 리앙꾸르도 예. 그런 식으로도 불렸죠.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독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이제 따라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그 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애민 정신이 뛰어났고 그다음에 새로운 영토에도 관심이 많았던 임금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세종대왕은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예. 관심이 많았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누가 보고를 했어요. 예. 동해 한가운데 그 섬이 하나 배로 발견됐다. 근데 생긴 게 역귀입처럼 생겼다. 역귀입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 요라고 하는 건데 그 역귀입처럼 생긴 섬이다. 역귀섬이다. 그걸 이제 한자로 요도라 그랬어요. 요도가 나타났다니까 세종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햇수로 16년 동안 신하를 파견을 해요. 찾아봐라. 아,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찾지를 못해요. 못 찾은 이유가 뭔가요? 그게 항해술이 부족이죠. 그렇군요. 항해술의 부족이죠. 안타깝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세종대왕 정도면 그때 찾아서 뭔가 기록을 꼼꼼히 해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 항해술의 부족도 있고 관리들이 자꾸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피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 자기는 싫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성종 시대의 또 독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김한경과 김자주란 사람이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명칭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봉도를 이제 보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의 독도죠. 독도를 다녀와서 성종에게 독도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근거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종 시대에 이 김한경하고 김자주라는 사람이 이제 삼봉도, 삼봉도에는 봉우리가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두 섬인데 가운데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3봉우리처럼 보여서 삼봉도라 그러는 건데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풍경 묘사입니다. 풍경 묘사. 그 현지를 답사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한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서 그림처럼 그린 건데 그러니까 그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허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직접 밟아가지고 뭐 밟지는 못했어요. 어떤 식물이 살고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풍경 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30명의 신옷 입은 뭐 조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물개 30마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풍경 묘사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허점이죠. 그리고 또 독도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역사적 인물이 안용보인데요. 그렇죠.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켰다 정도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안용복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안용복이야말로 독도를 가본 확실한 사람이죠. 조선조를 통해서. 근데 원래는 그 부산 동래부에서 그 수군, 노젓는 수군이었어요. 병선에. 노를 젓는. 군선에. 근데 이제 외관이 있으니까 외관을 드나들면서 일본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말을 잘한다고 돼 있는데 일본 사람한테 말을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복을 좋아하거든. 전복이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이 울릉도에서 나는 전복이 크기가 어린애 머리통만 해요. 이 값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팔면은 수지 맞는다.
그래서 이제 팀을 조직을 합니다. 아. 여러 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예. 전복을 잡는데 예. 그 일본 쪽에서도 와서 잡거든.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인데 왜 와서 잡느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처음에요.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조총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총으로 위협을 하니까 이제 이 안영보이가 납치돼 간 거예요, 일본. 아, 일본으로. 그 가서 보니까 안영보기가 독도하고 울릉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예. 내가 우리나라 땅에서 내가 전복을 따는데 예. 니들이 왜 날 납치했느냐. 예. 그 일본 지방관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사람을 납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외교 문제거든.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에도막부에. 그 예. 에도막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독도하고 울릉도는 우리나라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아. 그래서 도해 금지령을 내립니다. 도해 금지령. 그래서 안영보기 때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지켜진 거예요. 아, 그리고 독도라는 존재, 그 당시 이름은 우산도였지만 존재를 조정해서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세운 거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독도를 위해서 애썼던 아까 성종시대 네. 김한경이나 이제 안용복 같은 분들이 조선 왕조로부터 모두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 굉장히 착잡한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가요? 숙종시대 그 이익의 성모사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안영복은 영웅에 짝한다. 아, 굉장히 격찬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단으로 국외로 나갔다. 아, 그거를 월경죄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사형 온도를 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가지고 예. 유배를 당하는데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아, 안영복이가. 예. 근데 아마 안영복이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기 예. 때문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 아마 자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성종에게 협조했던 김한경은 결국 삼봉도를 찾지를 못하게 되니까 독도를 그 당시에 관리들이 임금을 기망했다. 아. 기만했다 그래가지고 차명을 시키고 아, 그 딸은 그 노비로 팔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관리들이 이렇게 맺는 건데 예. 임금은 영토 확장에 관심이 많은데 예. 관리들은 주로 관심사가 자기 입신영달이에요. 예. 그 입신영달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 독도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목숨도 위험하고 다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요즘 누구들이 잘 쓰는 표현처럼 영혼이 없는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선조나 지금이나 뭐 예.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들의 그런 무사안이란 태도가 네. 저희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세력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도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장희빈 시대의 남인 정권과 그 이후의 소론 정권, 일본에 대한 어떤 대일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잘 지적하셨는데, 그 장희분 때문에 득세했던 사람들은 진짜로 이순영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외교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예. 그 더구나 저 뭐 동해 바닷가에 있는 섬이라는 거 관심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대마도가 특히 울릉도를 먹으려고 예. 여러 가지 공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겪은 뒤이기 때문에 약간 일본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예. 전쟁 때 혼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랬더니 외교 문서를 쓰는데 귀국 땅인 다케시마. 당시에는 울릉도의 일본식 이름이 다케시마예요. 다케시마.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 이래가지고 같은 섬을 황당하게 두 문구를 집어연 황당한 그 문서를 써놨어요. 남인 정권 시대. 그렇죠. 남인 정권. 맞아요. 예, 남인 정권. 장희빈 때문에 예, 득세했던. 예. 그러니까 이제 사태만 무마시키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장희빈을 없애고 인현완을 복귀시킨 그 소론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자주적인 외교를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영복이 네. 일본 막부에서 도해 금지령이죠. 네. 그걸 받아온 이후에 실제로
그 조선과 일본의 어떤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토 정책을 수립을 해요. 예. 수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색에서 토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일 울릉도나 독도에 외나라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수색에서 토벌하겠다. 예. 이 수토관을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파견하는데 일본 쪽에서 도해 금지령이 내리니까 아무도 오질 않아서 예. 약 1세기 이상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토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그걸 지킨 거네요. 전혀 넘어지 않고.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나 뭐 그까지 그런 예.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일 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게 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직후에 이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섬인, 중요한 영토인 이유가 뭔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이제 군사적인 이유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러일 전쟁을 앞두고 예. 일본이 이제 동해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하고 일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독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독도에 막루를 세워서 정보 전달 체계를 이제 실시도 하려고 그러고, 그 실제로 일본 해군이 이제 어떤 유명한 참모인데 동해 바다를 천정을 보고서 생각을 하고 있다. 천정에 격자 무늬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동해를 이렇게 천장 무늬 모양으로 사각형을 쭉 만들어가지고 그 번호를 쭉 써붙였어요. 그래가지고 31번 그러면 독도 근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가운데 독도의 중요성을 더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1905년 5년에 러시아 함대하고 일본군 연합대가 붙죠. 싸움이. 그게 바로 독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대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독도는 완전히 일본 차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임을 그렇죠. 일본이 알게 되고 지금까지 그 자세를 견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945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독도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다 병합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해방이 되면 독도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거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1945년 해방되자마자 우리 땅이 된 건 아니고 1946년도에 메가더 사령부가 이제 지령 677호를 발령하면서 소위 메가더 라인을 선포합니다. 근데 메가더 라인에 독도를 우리 쪽으로 끼워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 당시에 해군 참모부의 그 작전 지도가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영토로 돌아온 건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제약을 앞두고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빼버렸어요. 패전국인데도 일본이 그렇게 힘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뺄 정도로. 일본은 어쨌든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일본을 2차 대전 때는 적국이었는데 소련이 등장하면서 공산권이 등장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미국의 최대 우방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제약이 발효가 되면은 그 시점에 메가더 라인은 폐지가 돼요. 그러면 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발효 100일 전에 앞질러서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승만 라인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을 한 거군요. 그러면 미국이 아까 이제 뭐 그 미국 국무부 이야기도 하셨는데 해방 이후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일본 편을 들었던 건가요? 두 가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중에는 일본이 적국이었는데 예. 이제 러시아 공산권이 등장하면서 1949년도에 소련이 핵폭탄, 원자폭탄 소유를 발표합니다. 예. 소련도 이제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공이, 그 당시는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중공, 예. 국가를 건설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산권이 점점 강해지니까 예. 방어망을 구축해야 된다. 방공망. 예. 근데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일본을 재무장시키자. 아. 이러면서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도 일본 편을 들어주자는 분위기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증거를 우리가 내놓지를 못했어요. 예.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예. 아. 사실 이야기를 지금 선생님하고 나누면서 계속 좀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네.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독도 문제는 좀 접근을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각 정부별로 네. 독도에 대한 정책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해방 후에. 해방 후에 각 우리나라 정부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대 때 확고히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 이제 그 박정희 시대로 오면은 예. 소위 이 평화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소위 독도를 보호하던 갑옷을 벗기는 작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독도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한일 양국의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예. 그래서 독도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 아. 그리고 선반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됩니다. 그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가요? 어떤 그냥, 표현이냐면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 그냥 보류하자. 서로. 보류하자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군사 정권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그게 그대로 존속이 됐어요. 그 기조가 계속 간 거네요.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특별히 발생을 안 했는데 예. 이제 문민정부인 YS 정권 때 와가지고 예. YS가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두었고 예. 그 발언을 할 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아주 유명한 발언이죠. 예. 버르장머리 그러면서 고쳐주겠다. 그 독도에 저반 시설을 설치하겠다. 아.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반발한 거죠. 예. 그러면서 독도 문제를 다시 선반 위에서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정부에서는 200캐리 영해를 선포하겠다. 예.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은 거리가 짧아가지고 200캐리가 서로 겹칩니다. 그렇죠. 겹치죠. 예. 그래서 결론으로 옥신각신하다가 나온 것이 소위 신한일 어업협정입니다. 아, 신한일 어업협정. 어업협정.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독도가 사실상 공동관리 것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어떤 법학자들은 이 독도의 영유권 지위가 한국과 일본이 1대1이 되어버렸다. 그 협정을 네, 그렇죠. 기점으로요. 예. 비참한 일이다. 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해석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독도 영유권이 굉장히 훼손된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문제는 김영삼 때 일어난 건데 예. IMF가 겹치면서 김대중 때 일본 자금이 필요해서 그걸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서명을. 예. 협정 자체는 김대중 정권에서 맺어진 거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년을 벼르다가 그렇게 그 카드를 꺼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 외교 전문가인 김동조 씨의 그 기록을 보면은 YS가 크게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와가지고 그 일본에서 이제 독도가 일본 쪽에서 볼 때는 공동관리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지지를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격앙해가지고 가서 부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 비장한 연설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1999년도에 신한일 어업협정에 보면은 체결한 3년이 지난 2001년부터는 일방적으로 그 조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국에서요? 양국에서. 자기가 원하면. 근데 그건 파기를 못했어요. 왜? 독도 하나는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일 관계에 얽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많죠. 이걸 다
깨부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는데 초기에는 그 말썽이 있었어요. 뭐냐면 독도 문제를 일본 쪽에서 다시 제기하니까 뭐 잠깐 기다려달라 뭐 지금은 곤란하다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법정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방문했죠. 문제가 다시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정부별로 독도에 대한 정책들, 외교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 수도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놓치는 게 많았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주장이 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뭐 홍보를 하자 뭐 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지난 60년간 홍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팜플렛 책자만도 5,000종을 각국어로 발간을 했고 또 일본은 해양 강국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그 자료 조사가 많습니다. 그거를 각국에 제공하기 때문에 일본의 영입김이 다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동병상련이라고 그 영토 문제 갖고 일본하고 다투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대만, 북한 이 네 나라는 일본하고 영토 문제에서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을 연대하면은 우리가 확실히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더불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증거들을 더 찾아내야 되고 또 그것을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 책에서 그 입증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책에도 이제 사실 독도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좀 재미난 일화나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최근에 여야 대선 후보 사이에 공방이 일어났던 독도 폭파설, 독도 폭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책에 나옵니다. 진실은 어떤 곳에 있는 건가요? 진상은 원래 이제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예비회담을 할 때 독도 문제가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이 1962년도에 일본 외무성의 그 이세키 유지로라고 하는 아시아 국장이 한국 이제 카운터파트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실 독도라는 게 그 가치가 없는 섬이다. 크기는 시비야 공원만 한데 그 사실 폭파해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발언을 제일 처음에 한 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먼저 했군요. 일본 사람이 먼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가 한국 기자들에게 이제 방담을 하는 가운데 독도에서 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폭파해버리는 게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한 거군요. 그것이 이제 신문 가심란에 실리면서 김종필 씨가 독도 망언의 지문지로 한동안 지목이 됐는데 뒤집어 쓴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2년 뒤인가 3년 뒤에 이제 한일국교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역시 독도 문제가 되니까 러스크 국무장관이 제안을 했어요. 독도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독도의 등대를 한일의 양국에서 공동 관리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외교상으로 보면은 독도 문제가 작은 문제일지 모르나 이 문제는 국민을 분개시키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정으로는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폭파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 심정이 그렇다는 걸 얘기한 건데 그것이 이제 그것만 따가지고 이번에 논란이 된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격하게 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 끝으로 그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다음 정권의 과제는,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하던 이제 독도 문제는 계속 과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정권의 과제는 무엇일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정서상 이번 독도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게 그 시원한 면은 있죠.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실책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독도 접안 시설을 한다 그러다가 일본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 일본 자금 지원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국력이 약한 쪽이 가진 카드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밀한 어떤 후속 대책을 가지고 할 때는 별 문제지만 그냥 국내 정치형으로 강수를 두었다가는 당합니다. 그런 외교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시류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평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방을 자극해가지고 분쟁 지역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사시에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해군력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해군력의 강화. 이 경우에 가장 유념해야 될 점은 독도 주변에서 해상 훈련하는 걸 좀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사 충돌을 할 소지가 생기는데 군사 충돌을 일본 최종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6.25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독도를 무력 점령하는 겁니다. 이미 훈련도 다 했어요. 저 이와지마 섬에서 그 훈련도 했어요. 독도를 점령하고 문제가 되죠.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긴다 이거. 그럼 전략에 우리가 왜 말려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은 조심해야죠. 그것이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평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군력 강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독도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